OPM의 두 번째 OPM 응용의 두 번째 파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OPM 응용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강의에서는 주식과 사채를 평가하는 거, 자기 자본과 부채를 평가하는 거, 또 그리고 전환권과 전환 사채를 평가하는 거를 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신주인수권과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평가하는 겁니다. 신주인수권은 기업이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정해진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BW라고 하면은 이렇게 bond with warrant 해가지고 BW 워런트가 있는 사채, 그래서 주식인수권부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말로 쓰죠. 일단 여기서도 신주인수권의 만기 가치가 어떤 그림 형태를 갖는가를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서 내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갖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대차대조표에서 V, B, S에서 요 S를 갖는 거잖아요. S에 내가 이 현재 S가 만기에 얼마가 되는데 ST, 근데 만기에 가서 내가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해요. 그러면은 일정 비율을 갖게 되는데, 일정 지분을 갖게 되는데, 그때의 기초 자산이 되는 것은 ST가 아니라 ST의 X까지다 이거예요. 그럼 X는 뭐냐? 전환사채는 그냥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지만 신주인수권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신주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금납입. 그래서 그것까지 합한 것이 바로 이제 만기의 자본 가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A만큼을 내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A 지분만큼. 그러니까 A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신주 발행 전의 주식수 더에다가 신주 발행 주식수 그리고 분의 이게 이제 전체 신주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주식수가 될 테니까 그 중에 신주 발행 주식수 요게 바로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 플러스 X의 A만큼을 내가 신주인수권을 갖게 되면은 이만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갖기 위해서 내놔야 될 돈이 얼마예요? 주금납입액이라고. 주금납입액. X를 내놔야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크면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거고, 만약에 이쪽이 더 크면은, 오른쪽이 더 크면은 신주인수권을 행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요거를 뺀 바로 요게 요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주인수권의 만기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면은 X축에 S가 되죠. X축에 S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요거를요, 전개를 해봐요. 그러면은 AST 플러스 AX 마이너스 X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AS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X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제로 같아지는 데는 같아지는 ST는 A의 1 마이너스 A의 X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여기가 바로 A의 1 마이너스 A의 X가 되는 거고, 요 그림은
AS-1-A의 X라고 해서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저 그림이고, 그죠? 요게, 요게 되는 거고, 요게, 요 위치가 바로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걸 보면은, 이거는 옵션의 가치네, 만기 가치. 그러니까 요거를 옵션으로 평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때는 이제 기초 자산이 S가 되는 거예요. S. 그 신주인수권이 발행이 된다고 해도 만약에 아예 이 부채 없는 기업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V의 S가 될 테니까 그냥 S에다가 플러스 X가 되는데 이것도 자기 자본이니까 그냥 S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신주인수권의 현재 가치를 이제 구하려면은 요거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기 위해서 OPM을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구할 건데 그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앞에 지난 강의에서도 전환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언제 전환권을 행사해요? 그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환권을 행사하고 나면은 평균 주가는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갖게 되는 주식은 지금 현재 주가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떨어진 주가죠. 그래서 그런 희석화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신주인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주인수권은 보통 뭐 실무적으로는 시세의 한 70%이 정도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주는데 구주주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에 70%로 해준다. 그러면은 그 70%의 주금 납입이 되고 발행 주식수는 2배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1.7 나누기 2가 돼가지고 주가가 뭐 0.85가 된다든가 1이었던 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희석화라고 했는데 그때 이런 희석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두 단계를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요거죠. 그냥 ST-X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 주가와 주금 납입액 지금 주식 가격이 10,000원인데 7,000원에 발행을 한다고 내가 인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3,000원에 이제 현재 가치가 옵션 가격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기본적인 블랙쉘스 모형으로 넣으면은 요 WT1은 1단계의 만기 가치란 뜻이에요. 그럼 1단계에서 그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 요것의 현재 가치는 OPM으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요 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다가 ND1 곱하고 인수가격의 현재 가치에다가 ND2를 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D1, D2 구해서 이제 구하면 돼요. 이건 아주 가장 간단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희석화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자는 신주인수 가격이 여기서 보듯이 신주 발행 후에 평균 주가보다 작아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주인수 가격이 지금 현재 주가와 비교해가지고 더 작다고 행사를 안 해요. 왜냐면은 내가 행사함으로써 내가 취득할 주식 가격이 희석화로 가격이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단계 거는 그런 거 하나도 반영 안 하고 그냥 현재 주가와 행사 가격을 비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희석화를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합니다. 어떻게 반영하냐면은 요 식을 보세요. 요 식을 보면은 원래 있던 주식 수에 원래 있던 주식 가격 이게 이제 요 V, B, S 하면은 이 S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주금 납입액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주를 발행한 게 NW인데 이거는 한 주당 X의 가격으로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 금액만큼이 요 자본을 늘릴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 들어간 요 전체가 주금 납입이 되고 난 후에 자기 자본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총 발행 주식수 NS와 NW의 합으로 나눠줘야 이게 그 희석화가 반영된 주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격과 이게 이제 한 주당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를 얻기 위해서는 X의 주금을 납입해야 되니까 요것과 요것을 비교해 가지고 이게 더 크면은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W2의 그림은 만기식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런데 요거를 좀 풀어 씁시다. 여기 오른쪽에 그 풀어 쓴 걸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X를 요 위에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 요 식이 요거를 빼고 요 괄호 안에 걸 빼고는 요게 곱해진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요게 곱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W2는 W1에다가 요거를 곱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요 ST-X로 표현된 요거는 W1이잖아요. 그렇죠? 요 앞에서 그 여기서 얘기한 요거란 말이에요. W1. 그러니까 요 W1에다가 요만큼을 곱하면은 W2가 되네요. 희석화 효과를. 그래서 요게 뭡니까? 그러면은 그 NS 원래 주식수에다가 신주 발행 주식수의 원래 주식수를 곱하면은 바로 요게 1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1보다 작으니까 희석화 효과를 감안하면은 그 옵션의 만기 가치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곱해주면 되는데 요걸 이제 희석화 개수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희석화 개수를 분모분자를 한번 나눠볼까요? NS로. 그러면은 요 위에도 1이 되고 밑에도 1이 되는데 요것만 NS분의 NW가 돼요. 이 NS분의 NW라는 거는 증자 비율이에요. 증자 비율. 그러니까 10주당 한 주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 만약 주식수를 알면은 NS, NW, NS 이렇게 다 구체적인 값을 넣으면 되지만 그 증자 비율로만 줬다. 그럼 몇 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증자 비율을 여기다 넣어서 1 플러스 0.1분의 뭐 10% 증자를 했다. 이러면은 1 플러스 0.1분의 1 해가지고 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단계에서 구한 값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만기 가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현재 가치도 똑같이 그냥 거기다가 그 희석화 계수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균형적 접근 방법은 그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때 이렇게 그렸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가 A S-1 A의 X고 여기가 A의 1-A의 A 해당하는 S 뭐 이랬잖아요. 그 앞에 그림이 있었죠. 요 그림 요 그림에서 그 요것과 요거를 각각 그 옵션에서 S 요걸 X 기초 자산 행사 가격으로 보고 그냥 직접 구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한 방법이 15-12식이 됩니다. 15-20. 그러니까 요거는 이걸로 하면 이제 그 역시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균형적인 적합 방법이고 희석 효과까지 반영이 돼요. 근데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권 행사할 때는 이제
희석화를 부분경제적인 방법에서 할 수 없었지만 여기 그 신주인수권에서는 그런 희석화 효과까지도 이렇게 W1, W2의 관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 15-5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가나기업은 현재 자기자본이 650억이고 발행 주식수가 500만 주래요. 그러면은 한 주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650억 나누기 500만 주 하면은 이건 13,000원이 돼요. 13,000원. 한 주당 가격이 13,000원입니다. 현재 발행한 신주인수권은 50만 개 있고 이것은 한 개당 행사 가격이 10,000원이래요. 아까 한 주당 인수 가격이 그러니까 13,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13,000원 이 사람이 10,000원을 행사해서 13,000원짜리 주식을 갖는다? 아니죠. 희석화로 이게 평균 주가는 떨어질 테니까 그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신주인수권에는 만기까지 4년이 남아있고 무효이자율 10%다. 주식 수익률 분산이 16%라고 할 때 다음으로 답해라. 신주인수권의 행사액 주가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희석화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구해라. 이러면은 S-ND2 S-ND2 X 현재가치 다시 S-ND1 X 현재가치 곱하기 ND2에서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걸 D1을 이렇게 구하고 13,000원 여기 주가 구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 가격 그리고 나머지 변수는 그대로 넣어서 1.23이 나오고 0.43이 나오는데 표준 정규 누적값으로 이용하면은 0.89, 0.66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구하면은 7,100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7,100원이. 이게 신주인수권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10,000원의 행사 가격을 지불하고 13,000원의 주가를 취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10,000원짜리의 돈이 10,000원이 들어가면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고 그 평균 주가는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여기 희석화 계수를 곱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희석화 계수가 현재 500만 주인데 50만 개의 주식을 발행을 한다니까 그러면 500만 플러스 550만 분의 500만이 되겠네요. 그래서 711 곱하면 6,400원이 다. 어느 게 맞는 가격이에요? 이게 맞는 가격이죠. 그렇죠? 이게 그 실제의 그 나타날 희석화 효과까지 감안해서 만든 거니까 이게 그 정확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까지는 주식을 이렇게 무부채 기업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X가 들어가도 역시 무부채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분산이나 요 분산이 똑같죠. 근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면은 이렇게 해서 V에 B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B 일반 사채,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일반 사채의 가치에다가 신주인수권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이 들어간 그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요. X로. 그런데 내가 이제 취득하는 주식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요때는 요쪽의 위험과 요쪽의 위험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의 위험은 요것과 요것의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요것의 분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자산 분산은 변동이 없는데 요게 변동을 하죠. 어떻게 변동했어요? 더 커지잖아요. 더 커져. 그러니까 요 더 커지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지금 설명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적으로 여기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내용은 그 깊이 있는 내용이니까 뭐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풀어보든지 이래가지고 해보세요.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예로 만드는 거니까 그 좀 이렇게 재무관리 전반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4절인데요. 4절. 4절은 이제 수의상환권과 수의상환사채예요. 수의상환사채는 어떤 것이고 하니, 회사가 발행을 해놓고 일정한 시점에 가서 그 사채를 채권자의 의사는 무시하고 그냥 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재매입한다는 건 이제 상환하는 거죠. 내가 채권자로서 뭐 삼성전자의 회사채를 샀는데 그게 수의상환사채다. 이게 만기가 3년이어서 난 3년 후에 이제 원리금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1년 후에 삼성전자가 상환을 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한테 상환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요? 삼성전자가 좋아요? 삼성전자가 좋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일반 사채의 가치만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의 상환권이라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만큼을 이 일반 사채의 가치에서 빼야 돼요.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 보통은 일반 사채의 가치에다가 채권자가 갖고 있는 옵션이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이런 것이 붙어가지고 더 좋은데 수의상환 사채는 더 나쁜 거죠. 근데 그와 비슷한 상환 청구 사채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그 채권자로서 삼성전자에다가 야 이거 상환해줘 이래가지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옵션이 무슨 옵션이 되겠습니까? 풋옵션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사채를 돈으로 바꿔줘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팔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환 청구 사채의 경우는 일반 사채의 가치보다는 크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채권자가 갖고 있는 옵션이니까. 그래서 더 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는 수의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회사가 그 사채를 발행한 후에 이제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미리 정한 상환 가격으로 매입하고 낮은 이자율로 새로운 사채를 발행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은 회사는 이익을 보지만 채권자는 손실을 봐요. 근데 이러한 설명은 채권자는 뭐 개돼지예요? 채권자도 다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이런 설명을 가지고 수의상환사채 발행 목적을 얘기했지만 정보를 모두 다 같이 갖고 있다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에이전스 문제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수의상환사채의 평가는 일반 사채와 비교해서 이제 만기까지 얻게 되는 수익률과 수의상환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수익률. 그래서 YTM 이거는 우리가 채권 수익률 얘기할 때 했었죠. 그리고 YTC와 비교해 가지고 이 수익률의 차이를 가지고 수의상환사채를 평가하는데, 그거는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의상환권의 만기 가치를
그리고 일반 사채의 가치에다가 더해서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여기 이제 수의상환 사채니까 요 이제 기초 자산이 바로 채권이 되는 거죠. B가 되고, 그 다음에 수의상환권은 X, 상환 가격이 X라면은 X를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채의 가치에 더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일반 사채의 가치에서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 가치로 바꾸면은 수의상환권의 가치가 이렇게 그 콜옵션의 모양이 되는데, 이 45도로 나타난 일반 사채의 가치에서 이걸 빼가지고 수의상환 사채의 가치는 이렇게 요런 모양이 된다 이거예요. 요거보다 이제 뒤에 내용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서 요거는 요 정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물 옵션이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자본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옵션적인 특성이 있으면은 그거를 자본 예산의 경제성 평가하는데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물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들어있는 옵션을 평가하는 것을 이제 실물 옵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크게 분류를 하면 콜 옵션이 들어있는 경우, 풋 옵션이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콜 옵션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후속 투자 기회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큰 연속 공사가 있을 때는 초기에 적자를 보더라도 그 사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속 사업을 영구권을 이용해서 따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철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철로 공사하는 자체로는 뭐랄까 NPV가 별로 안 크거나 적자가 돼도 그냥 철로 공사를 해요. 그래 놓고 철로를 수선하거나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내가 철로를 놨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후속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 철로 공사를 할 때 손해 보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옵션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요 45도선이 여기에 이제 투자안의 현재 가치예요. 예상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근데 그게 요렇게 여기서부터 되는 건 투자 비용만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투자안의 NPV고, 요거보다 요 위에 후속 투자나 어떤 사업에서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이게 좀 상황을 봐서 조금 다음에 미뤄서 해야겠다, 이런 것도 좋은 옵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이 높이, 요 옵션까지 포함된 요거를 가지고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 가능성은 그래서 이제 그런 옵션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으면은 요거를 이제 베이스 케이스 NPV 또는 뭐 최초의 NP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후속 투자 기회를 또는 연기 가능성을 더해가지고 나온 값을 스트래티직 NPV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요걸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니까 그렇게 그냥 NPV만 보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볼까요? 콜 옵션과 관련된 예제인데, NPV가 마이너스 45억이에요. 그러면은 NPV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제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떤 후속 기회가 있는 거 하니 2년 후에 가서 투자 비용이 740억 원이고 NPV가 60억 원인 투자한 B를 수행할 수 있대요.
NPV가 플러스인 그 후속 투자 기회가 있네요. 이때 투자안에 대한 할인율이 연 20%고 무혐의자는 9%다 라고 하고, 그런데 투자한 B의 현금 흐름의 변동성은 0.1이라고 해요. 이럴 때 투자한 A를 선택을 할까 말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지금 A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A를 하고 나면은 그 B 투자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B 투자안은 어떤 게 있냐면은 2년 후에 가서 투자 비용이 740억이고 NPV가 60억이래요. 그랬을 때 이걸 그림으로 그려도 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A 투자안의 NPV가 마이너스 45억입니다. 이것만 보면 안 하죠. 근데 2년 후에 가면은 어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740억의 투자 비용을 내고 60억의 NPV를 갖는 투자안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투자안의 그 T 이꼴 이 시점에서의 가치는 얼마가 돼요? 800이 되잖아요. 800. 그러니까 여기서 이 투자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요 옵션을 그 함께 여기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옵션은 만기 가치죠. 요때 가서 그 2년 후에 가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800은 기초 자산의 만기 가치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옵션을 평가할 때 S, N, D1 뭐 이렇게 나올 때 요 N은 S는 S0예요. 현재 가치. 그러니까 요 800을 현재 가치로 갖고 와야 돼요. 요 시점으로.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온 게 요겁니다. 536억. 그리고 시그마 루트 T. 이건 이제 옵션 가격표를 이용하는 건데, 이제 브록에 있는 옵션 가격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듯이 시그마 루트 T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주가를 행사 가격의 현가로 나눈 게 마이너스 해놓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시그마 루트치가 여기에 0.1414이고 여기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로 주식 가격을 나눈 게 0.8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0.8676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데를 찾아보니까 요거네요. 0.01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에다가 기초 주식의 가격을 곱하면 콜 가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초 주식의 현재 가격을 곱하면은 6.97이 바로 콜 옵션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45에다가 6.97을 더하면 마이너스 38이 되는데, 옵션 가치를 포함을 해도 마이너스 값이니까 투자는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변동성이 0.31이면 어떻게 되냐? 변동성이 더 커지면은 옵션 가치가 더 커진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그 0.32를 시그마 루트 t에다가 넣고 여기죠. 시그마 루트 t에 넣고 구하면 여기가 0.452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0.4525예요. 그리고 현재 주가를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로 나눈 거, 요거는 그대로잖아요. 0.86.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이 만나는 데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0.122가 나온대요. 요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옵션 가격표를 이용하는 것도 해보고, 그 정기분포표를 이용하는 것도 해보고, 사실 정기분포표를 이용하는 건 노가다예요, 노가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또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막일이 막일. 그냥 우리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의 분석력은 그런 데다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옵션 가격표를 이용하면은
바로 요게 0.12가 돼서 여기에다가 기초 주식 가격을 곱하면은 65가 되는데, 이제 이 옵션의 가치를 넣으면은 투자 안에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면은 옵션 가치가 높아지고, 그것에 따라서 스트래티직 NPV도 양의 값을 갖게 되니까 그 투자안을 일단 A의 투자안이 NPV가 마이너스 값이라도 투자안을 한다. 그리고 2년 후에 가서 B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풋옵션이 이용되는 경우를 봅시다. 풋옵션이 이용되는 경우는 아이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어떤 투자안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풋옵션의 성격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NPV에다가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풋이잖아요. 풋. 그러니까 풋옵션의 가치를 구해서 더해주면은 스트래티직 NPV가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지급보증은 아까 얘기를 했죠. 지급보증 얘기는 지급보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손실이 나서 채무자가 상환을 못할 때 채권자에게 상환 못하는 금액만큼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풋옵션이고, 만약에 지급보증 기간이 한 기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한다 이러면은 매 년도에 풋옵션들을 3개를 다 더해 가지고 다기간의 지급보증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제 15-9를 보면은 현재 NPV가 1억 원인 투자안이 있는데 1년 후 가서 현금 흐름 수준이 당초에 예상한 것에 비해서 크게 미달하면 5억 원의 이 투자안을 매각 처분할 수 있다. 1년 후에 미래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는 6억 5천이고 현금 흐름 변동성이 0.5라면 무이자율이 12%라고 할 때 처분 기회 가치는 얼마냐 이런 건데,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문제도 나오고 풀이도 나오는 게 됐나요? 그러네요. 됐네요. 얘는 좀 더 보내고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변동성이 0.5니까 시그마 루트 T, T는 1년후니까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를 행사 가격 현재 가치로 해가지고 1.4657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옵션 가격표에서 이쪽에 0.55인대를 찾고 이쪽에서는 1.4657인대를 찾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만나는 데가 0.38이 됐나 봅니다. 근데 이거는 콜옵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기에 이제 콜옵션 가치도 있고, 콜옵션 시세표도 있고, 콜옵션 가격표도 있고, 풋옵션 가격표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다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콜옵션 가격표만 줘도 이 풋옵션 가치를 구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조건의 풋옵션 가치는 풋콜 페널티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콜옵션 가격표만 주어졌다고 하고 가정하고 0.38을 원래 현재 가치에다가 곱하면은 2.47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2.47에다가 2.47을 풋콜 페널티에다 넣어서 풋 가격을 구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풋 가격이 0.4억이 돼요. 그러니까 처분 기회까지 반영한 스트래티직 NPV는 1.4억이 된다는 거죠. 1억에다가 0.4억을 더한.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저기서 옵션 투자 전략을 얘기하면서 어, 보호 풋인가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보호 풋에서 프로텍티브 풋 이렇게 했잖아요. 프로텍티브 풋의 원리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보호 그때 프로텍티브 풋을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 주식에다가 S 플러스 P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되고 P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수평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되죠. 그림이 여기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S 플러스 P.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험은 이제 포트폴리오 공기금 같은 경우를 운영할 때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손실을 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을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험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S 플러스 P를 하게 되면은 그때 그림이 이제 S가 이렇고 P가 이렇게 됐었나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만약에 아무 포트폴리오 조치를 안 취해놓고 나면은 이런 직선으로 연결된 직선입니다. 이게 꾸불꾸불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죠. 위험에. 그런데 포트폴리오 보험을 들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에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온 거는 포트폴리오 프로텍티브 풋 할 때 풋 가격만큼 내려온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보험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보험료. 그리고 그것에 맞는 예제가 이제 15-10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보험이 S 플러스 P만 있는 게 아니다. 푸컬 페리티를 보면은 요 시가 아닙니까? 푸컬 페리티가. 그러니까 여기서 S 플러스 P만 빼고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른쪽이. 그러니까 요 왼쪽은 프로텍티브 푸시니까 이게 이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해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C. 콜 옵션을 하나 사고 요건 뭡니까? 무위험 채권을 사는 거예요. 콜 옵션에다가 무위험 채권을 사면은 바로 S 플러스 P, 프로텍티브 풋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에 대한 예제도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확률 분포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그림 15-2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냅두면은 포트폴리오가 이런 형태가 될 텐데 포트폴리오의 확률 분포가 포트폴리오 보험을 들게 되면은 위쪽으로는 이익이 나지만 일정한 수준 밑에서는 손실이 나지 않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적 해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푸콜 페리티에서 S 플러스 P는 이렇게 되지 않냐 그랬을 때 C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C를 콜옵션 가격 모형으로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C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은 S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S 플러스 P는 프로텍티브 풋이고 오른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는 주식에다가 이게 뭐예요? 주식에다가 요거는 무위험 할인채예요. 무위험 할인채. 그러니까 주식에다가 주식 ND1만큼을 갖고 거기에 대응해서 무위험 할인채
n-d2만큼을 결합을 시키면은 S 플러스 P의 효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바뀌면은 요 ND1, ND2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동적 자산 배분, 다이나믹 헤징, 다이나믹 아셋 알로케이션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OPM의 응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OPM의 응용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옵션 다음에 이제 선물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